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정책을 듣는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후보가 나선 토론은 여전히 뜨거운 이슈인데요. 이 후보가 박 후보를 향해 쏟아낸 거침없는 발언이 특히 화제입니다. 토론의 참맛을 느끼게 하는 통쾌함을 보여주었다. 그래도 연장자인데 너무 거칠게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박 후보를 향한 동정표가 적잖이 늘었다는 분석도 있죠. 오는 10일에 열리는 2차 TV 토론에서는 좀 더 세련된 토론 모습과 진짜 정책 대결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SNS 역시 대선 이슈로 뜨거운데요.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SNS에 나타난 목소리를 통해 한 주일 동안 뉴스의 흐름을 짚어보는 톡톡 SNS입니다. 이번 주에는 대선 후보의 TV 토론 등이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경랑 속의 대선 전국에서 주요 후보 간 TV 토론은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SNS 역시 거센 후폭풍으로 들썩였는데요. 지지자들 간의 상반된 평가는 물론 서로를 비방하는 대리전도 치열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후보에 대한 이정희 후보의 날선 공격이 가장 큰 이슈가 됐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지지자들은 토론에 대한 평가보다는 다음 토론에서도 열받지 말고 침착하게 잘 넘겨야 한다. 이정희가 출연하는 한 박근혜 후보는 TV 토론 출연을 거부해야 한다는 등의 조언이 많았고,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 역시 더 이상 신사의 면모는 버리십시오. 적의 약점을 정확히 공격하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한 박근혜의 입장과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을 거론했어야 했다라는 등의 충고가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이정희 후보에 대해서는 이정희가 토론을 잘할 수 있었던 건 정의 앞에 떳떳했기 때문이다. 이정희 같은 막무가내 싸움꾼은 대선 후보 TV 토론에 나올 수 없게 해야 한다라는 등 응원과 비난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한편 TV 토론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는데요. 명색이 대선 후보 토론인데 발언이 주제와 맞지 않는다고 사회자가 끼어드는 게 적절치 않아 보였다.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토론에 왜 시간 제한을 두는가? 끝장 토론을 해서 국민들이 똑바른 대통령을 뽑게 하라는 등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정권 교체를 위해 문재인 후보를 전폭 지원하기로 하면서 SNS도 요동쳤습니다. 안철수 변수가 새 정치를 추동하여 새로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올바로 선택할 일만 남았다. 안철수와 문재인은 화학적 융합을 했습니다. 이제는 양쪽 지지자들 차례입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을 같이 지지합시다라는 등 기대와 응원의 목소리가 쏟아진 가운데 결국 이렇게 안철수도 구태 정치에 몸담게 되는군요. 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씁쓸합니다. 안철수는 본인 입으로 문재인과는 이념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돕겠다니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실망시키는 것이다라는 등의 반대쪽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출산 장면을 그린 그림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선관위가 문재인 후보를 성적으로 조롱한 만화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는 서울신문 기사에 대해 참 나쁜 선관위 관계자는 이 그림이 특정 후보를 떠올리기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선관위 직원 뽑을 때 인지능력 검사를 필수로 해야 할 것이라는 등 비난이 많았습니다. 한편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당초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도 민감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북풍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해치고 북한 주민 몇 년치의 식량이 허공에 날아가는데도 평화, 인권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장거리 미사일이 평화용 실용위성이라고? 살인 흉악범이 칼을 들고 다니면서 후신용이라고 우기는 격이다라는 등의 비난이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일정 면적 이상 식당 호프집 등 전면 구면, 미 한인 남성 전철역 추락사,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부회장 승진 등이 SNS에 이슈가 됐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 풀려난 제미니오 선원 4명이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의 눈물을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톡톡 SNS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학력의 벽을 넘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음식 한류 외교관을 배출하는 청강문화산업대 푸드스쿨을 소개합니다. 맛과 멋을 더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현장을 박홍규 PD가 다녀왔습니다. 싱싱한 랍스터와 보리 리조또, 그리고 각종 야채들, 보고 있기만 해도 군침이 돋습니다.
메인 요리인 랍스터 델미도의 주요 재료들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셰프데이란 시뮬레이션 수업으로 이날은 메인 요리와 샐러드, 디저트까지의 코스 요리를 사전 예약된 60명에게 제공했습니다. 현장 체험을 하면서 직접 자기들이 만들고 서비스하고 판매까지 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것들을 이 현장감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업입니다. 맛에 멋을 더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청강문화산업대 푸드스쿨 푸드스타일리스트 전공 학생들이 음식의 맛뿐 아니라 멋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메뉴 구성부터 재료 선발까지 그리고 서비스 매너까지 다 모든 과정을 배우고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2002년 국내 최초로 개설한 푸드 스타일리스트 전공은 조리와 디자인 능력을 바탕으로 음식의 맛과 멋을 비주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창의적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세팅 및 공간 연출, 잡지 촬영과 영상 매체 홍보를 위한 푸드 스타일링 기법 분야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1학년 과정은 조리를 공통으로 하고 있고요. 2학년이 되면 조리, 외식 경영, 식품 영양,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총 4개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동경 테이블웨어 페스티벌에 참가해 대회 20년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이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공모전 참여뿐만 아니라 유명 호텔 셰프 출신 외래 교수들의 가르침으로 각종 자격증 취득을 통해 방송 파티 푸드 스타일리스트, 쿠킹 클래스 요리교사 등 취업 준비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 위주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더 배워서 홈쇼핑 푸드 스타일리스트로서 이름을 날리고 싶습니다. 남자 스타일리스트들은 많이 없으니까는 이제 그렇게 한쪽 길을 열고 싶기도 하고. 기능과 기술만으로는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학교의 슬로건을 통해 내면에 감춰진 능력의 발굴과 실력을 갖춰 미래의 푸드 한류 외교관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아직은 낯선 운동 종목인데요. 우리나라 김자인 선수가 이 종목에서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훈련 전에 잠시 휴식기를 가진 김 선수를 임병선 체육부장이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 김자인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몰입의 즐거움이요. 클라이밍 할 때 저는 그 몰입하는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딱 매달려 있다 보면은 정말 다른 잡념들이 사라지고. 제일 아쉬웠던 경기가 마지막 경기와 그리고 그 바로 전 월드컵이었던 일본 경기였는데 두 대회에서 굉장히 사실 컨디션도 너무 좋게 느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결승전에서 완등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 전까지 예선, 준결, 결승을 다 완등한 적이 없어서요. 두 대회 다 예선하고 준결을 혼자서 다 완등을 했어요. 그래서 결승도 너무 완등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컸는데 일본에서는 완등 홀드를 잡았는데 이제 컨트롤을 못하고 떨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는 발이 미끄러져가지고 그래서 등반하다가 추락해서 그래서 완등을 못해서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볼더링이랑 리드를 다 경기에 참가를 하니까 다른 선수들보다 시즌이 2배가 더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키가 아무래도 크지 않다 보니까 그런 먼 동작을 할 때 민첩성이라던가 순발력이라던가 그런 거를 좀 많이 보완을 하고 싶고요. 체중 조절을 시즌 때는 거의 항상 하는데 밥을 이제 딱 제대로 식사를 하는 거는 하루에 한 끼 먹고 나머지는 이제 좀 가벼운 식사 위주로 많이 하는데요. 갈비찜이랑요. 그리고 스테이크요. 집에서 저희 막 스테이크 해서 먹거든요. 저희 브라질 살다 와가지고 그 브라질에서 먹는 그
토마토 소스가 있는데 갑자기 왜 먹는 얘기가. 네. 저희 가족들한테 항상 고마운 게 저한테 이렇게 대회 나가면 잘하고 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네. 항상 뭐 부모님이 항상 대회 전에 말하는 게 겁먹지 말고 그냥 재밌게 즐기다 오라고. 네. 근데 당연히 부모님도 제가 좋은 성적 내기를 바라시겠죠. 근데 조금이라도 부담감 덜어주려고 그런 말 전혀 안 하고, 그리고 대회에서 잘 못해도 잘했다고 항상. 일단은 부상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하고, 뭐 기량을 진짜 뭐 늘린다기보다는 정말 이대로 잘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정한 거리 밖에서는 한 가지 색으로 보이지만 화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 무수히 많은 색깔이 드러나는 작품이 있습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추상화가 김태호 화백인데요. 김 화백의 작업실을 하메리 논설위원이 찾아갔습니다. 김태호는 내재율이라는 제목으로 일련의 작업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의 작품은 일정한 거리 밖에서는 한 가지 톤의 모노크롬화로 보입니다. 그러나 화면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 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작은 바둑판 모양의 요철로 이뤄진 화면에서는 무수한 색깔들이 드러납니다. 단색으로 보였던 화면은 그 안에 잠자고 있던 여러 가지 색깔들이 뿜어내는 현란한 리듬으로 출렁입니다. 평면인 듯 했던 작품에서는 입체감마저 느껴집니다. 처음에 이제 캔버스에 그래프 용지처럼 선을 그어 놓고, 그래서 이제 물감을 붓에 찍어서 선을 계속 그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돌려가면서 거기에 이제 물감이 계속 반복되면서 쌓아서 하나의 두께를 형성하면서 높이가 생기면서 이제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쌓은 다음에 이제 끌칼로 깎아내면서 그동안 쌓았던 과정, 그러니까 계속 이 하나의 그 속에 있는 그 색의 층들이 보여지는 거죠. 생성과 소멸을 조화롭게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작업입니다. 작업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산더미처럼 쌓인 갖가지 색깔의 물감통입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이 많은 물감으로 그가 하는 작업은 한마디로 허망합니다. 색층의 두께가 1cm 정도에 이를 때까지 20여 가지 색을 겹겹이 쳐가며 바릅니다. 그런 다음 조각칼로 거침없이 깎아냅니다. 그것을 그는 지워냄으로써 드러나는 역설의 구조라고 말합니다. 평면이라도 해석하는 게 다 작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또 물성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평면, 우리가 어떤 공간감이랄까 이런 게 다른 뭐 느낄 수 없는 릴리프식의 어떤 입체성은 그런 또 공간이 이적되는 그런 그려서 무슨 공간을 표현하잖아요. 이건 그렇지 않고 물성 자체로서 어떤 하나의 공간을 해석하는 뭐 어떤 하나의 새로운 공간에 대한 뭐 해석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어떤 그 심상이라 그럴까? 그게 어떤 선을 통해서 아마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의 그 그리드의 어떤 구조를 통해서 뭘 꼭 드러내려는 건 아니고 계속 어떤 반복 행위를 통해서 돌을 닦는 그런 기분으로 하면서 어떤 그 과정이 드러나는 거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터운 색층에는 수많은 색들이 응결되어 있습니다. 평면이라기보다는 입체로서의 깊이를 내장한 그의 작품은 각자 다른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인간의 군상을 보는 듯합니다. 견고한 바깥의 구조에 비해 미묘한 리듬을 담고 있는 내면은 좀 더 복잡하고 신비롭습니다. 단조로울 수 있는 모노크롬 작품에서 생명력이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색은 대체적으로 이제
깎았을 때 이제 돌려가면서 치니까 어떤 색에 어떤 색이 묻고 어떤 색이 묻었을 때 이제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해서 지금 색상표를 다 맹걸어 놓고 순서대로 이제 쳐나가는 거예요. 남들은 그래, 왜 그렇게 뭐 누가 물감을 많이 쓰고 오래 걸리냐 하지만은 조금 하다가 어떤 사람들 와서 야 여기서 손 떼라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만족을 못 하니까 뭐 체질적으로 뭐 좀 이렇게 좀 계산적이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어떤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을 좋아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가 2000년 이후 발표해온 내조율 작업은 얼핏 보기엔 이전의 형상 시리즈와 완전히 다르지만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걸쳐 스프레이를 사용한 에어브러시 기법으로 형상 시리즈를 발표해 왔습니다. 입체감이 있는 수평의 선에 수직으로 인체의 이미지를 결합시켜 형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는 80년대 중반 판화 작업을 거쳐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종이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바탕 칠한 캔버스에 한지를 붙인 뒤 뭉친 종이를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이런 변화를 거쳐 그가 도달한 것이 지금의 내재율입니다. 처음에는 형상이죠. 그러니까 뭐 인체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시각화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그 형상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에서 떠나서 그냥 어떤 하나의 일반 우리가 가장 편한 구조가 수평 수직의 어떤 그리드 구조가 가장 편안한 구조다. 건축에서도 우리가 창문을 봐도 수평 어디 가나 다 수평 수직의 구조가 편안한 구조다. 그런 구조를 빌려서 그럼 나를 한번 뭐 표현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돼 가지고 그냥 이제 이 수평 수직의 구조를 빌려서 이제 선을 통해서 이제 저를 뭘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하나의 어떤 선,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저한테는 이제 뭐 정상화 선생님, 박수보 선생님, 뭐 하정현 선생님 세 분이 제 은사시죠. 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작품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시고 뭐 하는 분이 뭐 한 그 세 분의 그래서 이제 박수보 선생님이 좀 이제 형상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뭐 맨날 형상 집어치우라 그러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자연적 형상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볼 때마다 형상 때려치우라고 막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는 지난해 30명의 동료 화가들과 함께 지리산 자락의 예술인 마을을 꾸몄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거기서 좀 작업을 또 새로운 종이 작업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드로잉 작업을 여기서는 드로잉할 환경이 안 되니까 거긴 드로잉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맹글어서 좀 다른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계획은 이제 우선 큰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싶은 게 작가의 제일 꿈이고요. 뭐 기다려야죠. 뭐 그게 뭐 제가 하고 싶다고 해지는 건 아니고 뭐 기회가 닿아야 되는 거니까 뭐든지 계기가 돼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좋은 작품을 많이 맹글어야죠. 뭐. 그 남들 할 거 다 하고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하고 언제 그런 거냐 이게. 그걸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생활하다 그거는 매일 조금씩은 해요. 조금씩. 그러니까 생활 제일 중요한 그 생활 매일 해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한 작업 방식을 구사하면서 치열하게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온 그가 도달할 곳이 어디인지 궁금해집니다. 서울신문 하멜입니다. 올 겨울 추위가 지난해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그 기세 또한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항상 활기가 넘치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새벽을 문성호 PD가 영상 취재했습니다.
먹고 살다 보고 정신적으로 버티는 거지 왜 안 죽겠습니까 저라고. 축구 배고프고 죽죠. 그러나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폭설과 강추위가 번갈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걸을 때도 운전할 때도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도 늘 조심조심 잊지 마시고요. 안전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TV 속 서울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